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7일 수요일 아침 9시 30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급락을 했습니다. 특별한 급락의 재료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냥 다양한 더러운 분위기들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긴축 우려, 또 뭐 기업 실적이 안 좋다, 인플레가 어쩌고 저쩌고, 야 러시아가 계속 뭐라 뭐라 하네, 뭐 이런 것들, 뭐 중국의 봉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쳐서 이제 저렇게 큰 결과를 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단일 악재가 나와가지고 그게 뭐 시장을 주도적으로 급락시켰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요즘 분위기가 더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급락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급락했냐? 뭐 그냥 특별한 악재도 없이 분위기가 더럽다며. 근데 그냥 분위기만 더러운데 이렇게 급락을 할 수 있냐?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데서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S&P고 나스닥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S&P고 나스닥이고 여기 3월 15일부터 해서 갑자기 2주간 급등을 했잖아요. 여기서 V자형 반등을 했잖아요. V자형 반등을 했다는 이야기가 뭐냐? 충분한 어떤 매물대를 만들지 않고 급하게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여기다가 어떤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은 매물대가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내려올 때 시원하게 내려올 수 있다. 지지력이 없으니까, 매물대가 없으니까 내려올 때도 시원하게 내려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런 점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급락을 불러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물대가 없으니 급락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4월 25일에 상승이 속임수였고, 그죠? 하락 추세는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적인 이야기, 어젯밤에 했던 이야기에 조금 좀 살을 좀 더 붙이자면은,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이 박스권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오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고, 오늘 밤에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어쨌든 눈 뜨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하락 추세는 그냥 잘 진행이 됐죠.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근데도 계좌에 일단 수익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도 돈 버는 데는 그다지 큰 지장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뭐 그런 예시라고 할까요? 중요한 건 추세라고요. 추세.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보통 이제 일봉을 보통 어떤 투자의 기본 분석 단위로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일봉을요. 봉 하나하나를 일일이 좀 살펴보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제 봉 하나하나를 보면은 좀 놓치는 게 많을 수 있고, 제 생각엔 이런 식으로 추세를 신경 쓰시라. 추세를.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셔서 이런 식으로 추세를 신경 쓰시면은 어떤 그런 마음이 급해지는 거나, 혹은 이 4월 25일 날 나왔던 이런 양봉 같은, 이런 속임수 같은 이런 움직임에도 조금 좀 마음 편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4월 25일 날 상승을 하긴 했는데 사실상 저점은 많이 낮아지고 있었던 거고, 고점이 뭐 드라마틱하게 높아지지도 않았던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추세 진행 중이었죠. 그러니까 뭐 하락 추세 진행 중이었으니까, 하락 나왔으니까 자연스럽다, 밑에 지지선 없었으니까 급락했다, 모든 게 뭐 딱히 뭐 문제 없이 설명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몰라도 시장은 어쨌든 잘 간다. 추세가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젯밤에도 자연스럽게 아래로 갔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고, 어젯밤에 이제 하락이 좀 중요한 이유가 좀 있긴 있습니다. 어젯밤 하락이 중요한 이유는, 어젯밤의 하락 의미는 중요한 지지선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S&P 나스닥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예전에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닥을 만드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두 번 바닥을 테스트해갖고 요렇게 찍고 올라가면 쌍바닥, 혹은 뭐 이렇게 세 번 테스트해갖고 요렇게 찍고 올라가면 삼바닥, 혹은 뭐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터치하면 다중바닥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닥을 만드는 다양한 패턴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요한 게 있다고요. 여기가 전저점이고 반등을 했어요. 다음번에 내려왔어요. 근데 전저점까지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다시 전저점까지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만큼 이 주식을 받아주는 매수세가 약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약하니까 다음번 전저점까지 내려왔겠죠.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기술적 분석 책에서는 이런 것도 쌍바닥이라고 인정하고
추세 전환의 패턴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혹은 뭐 산바닥이든 쌍바닥이든 혹은 삼바닥이든 그죠? 어쨌든 전저점까지 뭐 왔다 이렇게 돼도 바닥형으로 인정을 하긴 인정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제 투자의 세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이 저점의 높이들, 여기가 전저점이었다, 다음번에 그럼 진짜 좀 안정적으로 반등이 일어나고 안정적으로 추세 전환을 하고 싶으면 저점이 좀 드라마틱하게 좀 높아지는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저점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더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다라는 거. 여기 전저점까지 내려오기도 전에 야 이거는 될 주식이야, 이거는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한 큰 손들이 주식을 매수를 하니까 바닥이 높아지는 거죠. 저점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이 좀 다음번에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어떤 건전한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전저점까지 내려왔죠. 나스닥이, S&P가 둘 다 전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저점의 지지력 때를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물론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할 텐데, 앞으로 시간도 걸릴 텐데, 이 자리를 근데 궁극적으로 지지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거. 시장이 정말 건전하고 싶다면, 제가 어제 아침 영상에서 드렸던 것처럼 4월 25일 날 만들어놨던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고 여기서 주식시장을 살렸어야 된다고요. 이거를 깨서는 안 됐었다, 이날 저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살려줬으면 그나마 추세전환 상승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렇게 되면 다중바닥형 완성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와장창 시켜버렸죠. 그렇게 됐으니까 전저점을 테스트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별로 어쨌든 바닥을 만들고 싶은 의지는 낮은 거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거라고요. 물론 이 자리는 전저점이란 자리로서 몇 번 동안 테스트했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나름 중요한 지지선이라서 이 부분은 저의 생각대로 붕괴가 된다 하더라도 좀 테스트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할 거고, 그죠? 좀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 부분에 이 4175 나스닥 13000이라는 이 자리에 대한 싸움은 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하락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숏 포지션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거는 이 저점들을 좀 많이 낮춰갖고 이 4175, 13000을 일단 붕괴시켜 놓고 아래쪽에서 지금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긴 바뀌었어요. 보시면은 예전에는 어떤 중요한 자리가 있으면 중요한 자리 위에서 멈춰갖고 여기서 짜불짜불 하다가 하락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어젯밤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일단 중요한 지지선이 있으면 깨고 나서 위에서 이제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싸우긴 싸우는 거죠, 그죠? 근데 위에서 싸우는 거하고 아래서 싸우는 거하고,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중요한 자리 위에서 싸우는 거하고 아래서 싸우는 거하고 뭐가 누구한테 뭐가 더 유리하겠냐,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요즘은 전반적으로 어떤 중요한 지지선을 아래에서 깨놓고 아래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하방 포지션에서 조금 좀 유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 아무튼 의미가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에서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이거 어쨌든 물론 지금 아래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어떤 지지선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지지선, 이거 그리고 제가 13000이다 뭐 4175다라고 해서 딱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정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 0. 몇 프로 혹은 뭐 위아래로 뭐 10포인트 20포인트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여유를 좀 두고 보긴 봐야 된다고요. 딱 그 자리가 아니고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의 생물이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자리에서 싸움을 이어나가긴 이어나갈 건데, 중요한 건 이 자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지력들이 모여있는 자리라고요. 그죠? 지지력들이 모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측면에서 뭘 해야 돼요? 숏 포지션 비중을 줄이는 게 정석이겠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요. 물론 방금 전에 이미 이까지 내려왔다라는 게 이게 그 저점을 지지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다, 바닥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어떤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왜냐?
지지선이잖아요. 그죠? 그런 점들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이 강조 말씀드리는 게 저기서 뭘 해라 이게 아니고, 여기서 뭘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수익은 계속 누적시키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죠? 수익 누적시키는 습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신규로 내가 뭔가를 이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규로 숏포지션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지선이니까 지금은 좀 안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4175와 13000에 싸울 거예요. 싸우고 나서 또 이제 어느샌가 이제 싸움의 결과가 나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싸움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저 자리를 붕괴시킵니다 라고 도장을 딱 찍는 날이 올 거예요. 도장 찍는 날에 나도 한 숟가락 그때 얹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미국이 좀 비리비리했다, 안 좋았다, 여기에는 이 다양한 기술적인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뉴스 같은 건 없었고요. 미국장이 마감하고 나서 실적이 발표가 됐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 그냥 예상치 적당히 범위 내에 있는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시간 외에서 5% 정도, 4.5% 상승하고 있고, 구글은 마이너스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혼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실적이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둘 다 혼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저런 부분이 아시아장에 딱히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고, 아시아장에는 이제 미국장이 급락했던 저런 부분이 오늘 영향을 아마 미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도 아마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오늘 밤엔 페이스북이 있네요. 페이스북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주목하시면 되겠고, 하여튼 미국은 이제 지지력 테스트를 오늘 밤부터 하는 날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젯밤 급락했다고 여기다 대고 이제 막 야 대공황이 온다 이러면서 숏 포지션을 막, 지지선이라고요. 지지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는 무섭다,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낀 날이었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살펴봤고, 달러하고 금리를 좀 살펴볼 건데, 어젯밤에도 분명히 좀 하락이나 이런 게 좀 굉장히 강력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젯밤도 가만 생각해 보면 좀 뭐 긴축 우려, 물론 이런 것도 작용을 했겠죠. 근데 약간 좀 안전자산 선호, 뭐 요런 안전자산 선호와 뭐 긴축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저 두 가지 다 달러 강세의 요인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요즘에 신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요 정도까지만 해도 야, 이 달러가 좀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렸는데, 좀 너무 빠르지 않아요 라는 생각을 드렸는데, 근데 갈수록 속도를 더 높이고 있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이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해요. 조정 나오고 탄력받아서 더 급하게 올라간다, 자주 볼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차트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은 달러 인덱스 기준에서 이 자리를 넘어서면 이 자리 위에는 매물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도 기본적으로도 모두 다 가능해요. 이 자리가 왜 중요한 자리냐? 여기 지난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코로나 나고 나서 여기서 두 번가량 테스트했던 무거운 저항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 넘어가니까 위에는 요만큼은 저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올라간다 해도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어딘가가 중요한 저항이 있겠죠. 전고점 자리, 이런 자리가 이제 조만간 저항이니까 일단 뭐 달러가 신나게 잘 올라가고 있어서 뭐 잘 간다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겠는데, 솔직히 이제 조만간 이제 다음 달 정도는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 달러 인덱스 월봉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그죠? 이런 자리, 제가 봤을 때 이 자리가 월봉상으로는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일 것 같아요. 월봉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한 2015년, 그죠? 대략적으로 한 2015년 혹은 뭐 조금 좀 오버해서 길게 얘기하면 2003년부터 이 넘지 못했던 그런 달러 약세의 자리거든요. 지금 2022년이니까 거의 20년 동안 넘지 못했던 그 자리, 20년간 저항이 온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뚫릴 수 있을까? 저는 일단 좀 의문이 좀 들긴 들어요. 물론 재료가 있습니다. 뭐 긴축이 어쩌고 저쩌고,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달러 강세가 정당화할 수는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20년 저항을 한 번에 넘어갈 정도로 그 정도 파워가 있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이번 달은 이렇게 초강력했지만 그래도 이 부근에서 좀 한두 달 정도의 싸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월봉 단위로 워낙 중요한 자리에 와 있으니까요. 뭐 길게 보면 한 20년 단위의 고점이고 조금 짧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한 5년 7년간 넘지 못했던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저항이면 틀림없죠. 분명히 좀 쉬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어젯밤에 그래서 올랐다. 예, 달러가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위안화, 뭐 원화 약세 나오겠구나, 안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안전자산 선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안전자산 선호 혹은 최근에 너무 급하게 올랐고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으니까 FOMC 회의 앞두고 조정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쉬어야 될 자리에서 제대로 잘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속도가 좀 급했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난 3, 40년 만에 뭐 몇 번 안 나오는 엄청난 속도고 엄청난 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월봉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쉬어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금리하고 달러도 다 같이 살펴봤는데 금리하고 달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와 있나요? 좀 제가 잘 이야기하지 않던 단위들이 나오고 있죠. 뭐 20년 만에 한 번 뭐 있는 저항이다, 뭐 10년 만에 한 번 있는 저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금융시장이 그만큼 어떤 중요한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그런 변곡 자리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잘 보긴 봐야 된다. 주식시장만 맨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고 맨날 콜대박이고 풋대박이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큰 흐름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 지금은 큰 흐름을 좀 잘 보아야 될 만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그 와중에 원달러 환율도 어때요? 지금 이거 지난 10년간 넘지 못했던 자리에 지금 도전하고 있잖아요. 1245원 일찌감치 넘어갔잖아요. 일찌감치. 이런 거 지금 금융시장이 심상치 않다. 이번에 이거 장난 아니다. 뭔가 엄청난 게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뭐 음모론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그 음모론 이런 게 아니고 이건 매우 현실적인 관점에서 왜냐 이런 중요한 자금 시장의 이런 큰 흐름들이 10년, 20년 만에 이 중요한 저항, 뭐 지지를 뭐 넘어가냐 마느냐 그런 걸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이런 걸 좀 잘 봐야 된다. 좀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서 잘 가고 있네요. 야, 좀 쉬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확실히 지금 금융시장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요즘 분위기가 좀 싸하긴 싸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차분하게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기사 하나 참 요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 요거 제목 한번 제목 한번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거 약간 좀 인문학적인 뭐 이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용 좋으니까 뭐 읽어보시라는 이야기만 드리고 제가 여기서 이게 좀 길거든요. 이거 뭐 다 읽어보지는 않을게요. 다만 요거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가자면 달러 패권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달러 패권이 시험대에 오른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전 세계가 뭐 혼란하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달러 패권이 시험대에 오르잖아요. 그럼 우린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달러 패권이 미국의 파워가 의심을 받고 있네?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마련인데 근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달러 패권이 시험대에 오를 때마다 오히려 달러는 강세를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복잡하게 들 것도 없죠. 여기 2008년 금융위기만 생각해도 돼요. 2008년 금융위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미국의 위기였지 않습니까? 미국의 위기. 리먼 브라더스 망하고 그죠? 미국의 위기였는데 미국의 위기에서 어떻게 됐었냐? 미국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초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의 위기 혹은 뭐 미국의 위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의외로 계속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 물론 여기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지구촌이라는 이 지구 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당연한 일이긴 해요. 미국이 지금 현재 제 1위의 국가이고요. 예를 들어 달러가 위기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달러를 대신할 뭔가가 등장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달러를 대신할 뭔가가 있어요? 러시아 루블화 쓸까요? 중국 위안화 쓸까요? 유로화 써야 될까요? 그 썩어도 준치라고 이게 그죠? 뭐 미국이 위기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사실 그죠? 예. 미국을 대체할 만한 카드는 현재 이 지구상에서 딱히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미국이 위기에 빠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으로 더욱더 그 미국으로 전 세계 돈이 빨려 들어가면서 오히려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요게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딱히 다른 건 일단 없어 보입니다. 뭐 중국이 컸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기축통화로 중국 위안화 쓸 거예요? 저는 일단 안 쓸 생각이거든요. 일본 엔화 쓸까요? 일본도 좀 그렇지 않아요? 네. 썩어도 준치입니다. 달러만한 게 없다. 지구촌에 미국을 대신할 만한 나라가 일단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달러의 시대는 좀 계속 더 이어질 것 같다. 제 생각엔 뭐 최소한 뭐 제가 죽을 때까지는 계속 우리는 달러가 패권을 유지하는 그런 세계에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해봤고요. 미국장 이야기 다 했죠. 유가 결과적으로 참 중요한 자리 지지했습니다. 또다시 100달러 돌파한 척했네요. 재밌죠? 예,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해야 돼요. 계속 이거 아래쪽으로 보려면 95달러 붕괴돼야 됩니다. 빨리 95달러 붕괴 안 되면 숏포지션 없어요. 그리고 이 국제유가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난번에 여기 한번 지지력 만들었죠. 이번에 이렇게 지지력이 높아지는지 이거 여부 잘 살펴야 될 겁니다. 제가 이 영상 초반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점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 이런 거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죠.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지 국제유가를 좀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하락 추세 중에 하락하고 있으니까 할 말 없습니다. 잘 빠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락 추세 중에 하락하고 있으니까 할 말 없습니다. 네. 잘 가고 있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코스피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요? 일단 최소 340 정도는 터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일봉상 볼린저밴드 완전 째고 나왔거든요. 약간 이제 좀 변동성이,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 조용했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래간만에 좀 난리부르스가 좀 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340 정도까지는 터치를 해야 제 생각엔 이 정도 됐으면 340은 어째저째 한 번쯤은 터치를 해야 이게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던가 할 것 같아요. 340 터치 전까지는 일단은 뭐 특별한 반등 같은 건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고요. 이것도 똑같죠. 여러분들 340 부근이 아주 중요한 지지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는 지난 코스피 수십 년간 박스권 상단이었기 때문에 그죠? 수십 년간이라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지난 몇 년간의 중요한 박스권 상단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지력이 있다. 이 자리 돌파한 척 하면서부터 오버슈팅이 나온 거다라는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 중요한 자리 원칙적으로는 숏포지션 축소, 지지선 부근이니까 단기 투자의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숏포지션 축소가 맞다. 다만 이제 아래쪽으로 계속 추세가 잘 진행 중이니까 굳이 비중 축소해야 되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숏포지션 들고 가자라는 게 저의 좀 어떤 뭐 의견이긴 한데요. 원칙적으로는 지지선이니까 숏포지션 슬슬 축소를 생각하는 게 맞다. 여기서 오늘 폭락하니까 숏포지션을 더 몰빵을 해가지고 340까지 끌고 가야지, 이거는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좀 현실적인 이야기 좀 드려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하락 추세 중에 잘 진행 중이니까, 하락이 뭐 잘 진행되고 있고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고 나서 하락 잘 진행 중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죠. 지켜볼 수밖에 없고, 원달러 환율 잘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1160원 넘어가고 잘 가고 있으니까 뭐 딱히 드릴 이야기가 없네요. 이럴 때 수익을 누적시켜 봐야지. 지금 뭐 아니면 언제 수익을 누적시키겠어요? 이런 때 부디 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좀 계셔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그거는 맞게 되고 있죠. 지금 일단 계단식으로 빠진다. 계단식으로 레벨이 다운되기 직전에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결과적으로 고점 낮아지더니 와르르 하고 있죠.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외워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코스피는 그렇게 빠지니까 약간 암기해 놓으셔도 될 정도로 그런 모습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